안녕하세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작가 박광일입니다. 역사 공부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역사를 공부할 때 문화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사건, 연표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예를 들어 직업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자월드의 시대별 직업탐구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굉장히 어려운 낱말인데요. 사실은 아마 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뜻할 거고요. 그 직과 관련이 있는 일 자체를 가리키는 낱말은 아마 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직과 업이 일치를 하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직과 업이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직업을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연 예전에는 그 직업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직업의 본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어떤 면에서 먼저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지? 그렇죠.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딱 하나가 있을 텐데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아니, 이게 직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내가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큰 혜택을 받아서 나에게 뭔가 보상의 대가로 칭찬이나 돈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사 속에 어디에서나 직업은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직업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들은 여러 면에서 사실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의 고대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던 그 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하면은 많은 얘기들이 떠오르지만 혹시 전쟁과 관련된 얘기 떠오르시지 않나요? 특히 신라의 귀족들, 화랑들 막 놀러 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 어쩌면 그들의 직업이었을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비군을 두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특권이면서 또 그들이 최상층의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는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퀴를 만드는 신, 그 다음에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어내는 신, 농사를 짓는 신, 이게 바로 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들이었고 그렇다면 그게 직업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자신들의 국력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던 기술자들, 지금의 수공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석탈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석탈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자신이 신라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자기 집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안은 말이죠, 옛날부터 숯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터에 가면은 쇠조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숯, 쇠조각. 그렇습니다. 대장장입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라면은 아마 조금은 천한 평가를 받았겠지만 당대에는 수공업, 그러니까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력의 중요한 바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대장장이었을지 모를 석탈의 집안, 그 집안이 결국은 신라 왕실의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업이 시대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고 또 역할도 달라지고,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쇠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라는 점에서 역시 그 흐름과 함께 다른 점과 차이점을, 또 같은 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전쟁보다는 내부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자,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경전을 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관청을 하나 지어야겠다. 경전 같은 거 지으려면은 또 왕명을 받아듣는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도 관청을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비서성이라는 관청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런 가운데 그 관청에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책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첫 번째, 씁니다. 근데 책을 만약에 100권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나무 판에다가 들어갈 이야기를 글자로 쓴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목판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팔만대장경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목판 기술은 이미 신라 때부터 존재했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때 이 책을 만드는 기술자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목활자. 이거 좋습니다. 목활자. 그런데 이 목활자 몇 번 찍다 보니까 내구성이 없어요. 금방 닳거나 깨져요. 금속활자. 아마 회의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치면 한 7명은 에이, 말도 마세요. 금속을, 그 비싼 걸,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아니, 해보자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이전에 어떤 나라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거 중국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해보자니까요.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북한에 금속활자가 몇 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 직지심체 요절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거보다 훨씬 100몇 년 전 앞서는 시절 1234년에 상정예문이라는 책도 금속활자로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직지심체 요절은 개경의 정부에서 찍은 책이 아닙니다. 저기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금속활자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의 금속활자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면, 그래서 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뜻밖의 한국 인쇄 기술, 과학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직업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직업의 상당 부분을 신분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한번 내가 관리를 해볼까? 평민까지는 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민들은 관리가 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 태종 때나 세종 때 장영실처럼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관리로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가 될 가능성이 없죠. 거꾸로 일반 양반이나 평민들이 기술자가 되겠다 하면은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게 우리 지체 높은 양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나라에서 이렇게 기르는 화가들을 화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화원들은 아버지가 화원이고 아들이 화원이고 할아버지가 화원이고 아버지가 화원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시겠죠? 근데 이 기술을 따로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기술을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그림을 그리는 집안, 이 집안은 대대로 통역관을 하는 집안, 이런 방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또 어떤 일정한 어떤 가문에 따라서 그 직업의 양상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직업과 함께 그 사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모든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법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궁궐을 딱 짓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님을 포함해서 관료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경복궁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저 누가 만들었을까? 그 옷을 만드는,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 뭐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또 제작하는 일도 겸해서 했지만 주로 옷을 만들었던 이 관청이 바로 상의원이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종일품 벼슬을 하는 높은 관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관리자의 개념이고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수공업을 했던 기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부는 양인, 그러니까 양반은 아니고 평민이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천한 대우를 받는 평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가 하나의 관청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거의 500명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옷을 만드는 과정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먼저 실을 잘 꼬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금을 통해서 목화가 올라왔지만 그 목화로 실을 만들어냈지만 그 실을 정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 중에서 어떤 실은 청색으로, 어떤 실은 홍색으로 염색을 해야 돼요. 염색을 해야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큰 면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무늬를 새기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재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꿰매서 옷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장인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면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무슨 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옷을 꿰매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보통 침선비라고 불렀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 장인들은 약간 천하지만 양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침선비는 비가 노비할 때 비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데리고 있던 노비를 가리키는데 바느질만 하는 그런 어떤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바느질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국가에서는 이들을 침선비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침선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침선비들 또는 침선장들에게 약간의 경연대회 같은 걸 합니다. 정조 때 일인데 그래서 그 경연대회를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좋아 라고 해서 한 5명 정도에게 상을 줬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궁궐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궁궐하면은 왕이 정치를 하는 곳이지만 당시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이런 관청과 그 안에 기술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궁궐을 가서 볼 때 여기에 옛날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입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면 되죠. 상의원이 있었어. 그럼 뭘 먹었을까? 그러면은 오늘 설명하진 않았지만 숙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홍원이 있었어. 의식, 주, 건축했던. 그래서 공조에 관련된 많은 또 일하는 장인들이 있었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궁궐을 포함해서 또 국가의 어떤 운영을 또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의 기술자들이 있었구나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역사 여행 재미있으셨나요? 역사 공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직업으로 보셔서 조금은 특별한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국자벌드의 시대별 직업탐구 자료를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